평생을 힘들게 일해 마침내 내 명의로 된 첫 번째 집을 장만하고 이제야말로 편안한 노후를 즐기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가기 바로 전날 며느리가 웃으며 친정 식구들이 모두 함께 들어가 살기로 했다고 선언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오늘 사연의 주인공인 68살의 이영자 씨가 바로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갑작스럽게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려는 이 기막힌 상황 앞에서 그녀는 울지도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다음날 들뜬 마음으로 이사올 아들 내외와 사돈 식구들을 문 앞에서 멍하게 만들 조용하지만 아주 강력한 한 가지 행동을 했을 뿐입니다. 작은 현관문 열쇠 하나가 거액의 재산과 죽은 남편의 유언을 둘러싼 가족 간의 전쟁을 예기치 않게 드러내게 되는데요. 겉보기엔 화목해 보였던 그날의 저녁 식사 뒤에 과연 얼마나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평생을 순종적으로 살아온 한 어머니가 어떻게 자신의 보금자리를 지키기 위해 단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지혜로운 여왕으로 거듭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함께 지켜보려 합니다. 제 이름은 이영자 올해로 68입니다. 평생 제 것이라고는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구로공단 방직 공장에서 3교대로 일했고 남편 성훈 씨가 일찍 세상을 떠난 뒤에는 홀로 아들을 키우며 재래시장에서 채소를 팔아 억척스럽게 돈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모은 돈으로 경기도 남양주 산자락에 작은 아파트 하나를 샀습니다. 등기권 리증에 적힌 이영자라는 제 이름 석자. 그건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온전히 저만의 무언가를 가졌다는 증거였습니다. 집은 크지 않았지만 작은 베란다가 있었고 날이 좋을 때면 햇살이 따스하게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곳에 화분을 좀 들여놓고 작은 등나무 의자를 하나 놓아둘 생각이었습니다. 남은 여생은 그곳에서 차 한 잔 마시며 산을 바라보고 조용히 흘려보낼 계획이었지요. 이사하기 전날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짐을 정리하기 위해 지금 살고 있는 서울의 낡은 빌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진한 음식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저는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주방에서 달그락거리며 요리하는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며느리 지은이가 앞치마를 두르고 가스레인지 앞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드문 일이었습니다. 결혼 5년 동안 며느리가 주방에 들어간 횟수는 한 손으로 꼽을 정도였으니까요. 평소엔 밥은커녕 설거지조차 제 몫이었는데 말이죠. 어머니 오셨어요. 얼른 손씨 씻으세요. 금방 밥 다 돼요. 지은이가 뒤를 돌아보며 평소에 잘 보여주지 않던 살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의아했지만 한편으론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 내가 새 집으로 이사 간다고 하니 며느리도 기뻐서 이러는구나 싶었죠. 식탁 위에는 갈비찜, 도미찜, 두부조림, 그리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삼계탕까지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붉은 와인 한 병까지 따져 있어 유리잔 안에서 찰랑거리고 있었죠. 방에서 나온 아들 민호도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엄마 이것 좀 봐요. 지은이가 오늘 실력 발휘 좀 했어요. 우리 집 이사 가는 거 축하해야 한다고요. 우리 집이라는 말이 참 듣기 좋았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분위기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습니다. 지은이는 계속 제 접시에 반찬을 올려주며 새집 커튼 색깔은 뭘로 했는지, 근처에 재래시장은 있는지 물었고
민호는 거실 벽에 대형 TV를 걸겠다며 신나서 떠들었습니다. 와인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약간 떨벗지만 목을 타고 넘어가는 느낌이 따뜻했습니다. 지난 세월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단순히 사는 곳을 옮기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 관계도 새롭게 시작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따뜻한 가식에 포근히 감싸여 있던 저는 밥 공기가 거의 비워질 때쯤 며느리가 수저를 내려놓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은이는 냅킨으로 입가를 우아하게 닦더니 여전히 미소를 띤 채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그 미소가 조금 굳어 있는 듯 했습니다. 참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목소리는 깃털처럼 가벼웠지만 제 가슴에는 납덩이처럼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보았습니다. 지은이는 와인잔을 만지작거리며 저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 사시는 아파트가 최근에 경매로 넘어갔어요. 여동생 수진이도 마침 이혼해서 지낼 곳이 마땅치 않고요. 그래서 내일 이사할 때 친정 식구들도 저희랑 같이 들어가기로 했어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마치 내일 날씨가 맑을 거라고 말하는 것처럼 당연하게 말했습니다. 제 손에 들린 젓가락이 순식간에 천근망은 무거워졌고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머리 위로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아들 민호를 쳐다봤습니다. 아들이 뭐라고 말해주길 이 문제는 어머니와 먼저 상의해야 한다고 지은이에게 말해주길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밥그릇에 남은 밥알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 밥알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인 양 저와 눈을 마주칠 용기조차 없는 놈이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얘야 그 문제를 언제 나랑 상의했니? 그 집은 내가 산 내 집이다. 지은이 얼굴에서 미소가 싹 사라졌습니다. 와인잔을 탁 소리나게 식탁에 내려놓더군요. 크지 않은 소리였지만 제 심장을 망치로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 상의할 일인가요? 며느리의 말투는 날카롭고 차가워졌습니다. 방이 4개잖아요. 하나는 어머니 방, 하나는 우리 부부 방, 하나는 우리 부모님 방,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수진이 주면 딱 맞잖아요. 간단한 문제 아니에요. 너무나 가볍게 말했습니다. 내 집을 내가 40년 청춘을 바쳐 공장에서 밤샘 작업을 하고 시장 바닥에서 100원, 200원 아껴가며 장만해온 내 집을 말입니다. 내 꿈이 담긴 그곳을요. 목이 메어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나한테 먼저 물어는 봤어야지. 그때 며느리가 결정적인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그 후로 잠 못 드는 밤마다 제 귓가에 맴돌게 된 그 말입니다. 지은이는 몸을 앞으로 살짝 기울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이 일에 어머니의 의견은 필요 없어요. 잠시 멈칫하더니 입꼬리를 비틀어 웃더군요. 이미 제가 다 결정했으니까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식탁 위 삼계탕의 김은 여전히 피어오르는데 공기는 냉동 창고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차가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아들 민호는 끝까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짐이 쌓인 제 작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자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천지가 무너지는 소리만 남았을 뿐입니다. 제 방은 사실 방이라고 하기도 민망한 곳이었습니다. 원래 이 낡은 빌라의 다용도실이었던 곳이니까요. 민호가 결혼할 때 안방을 내어주고 저는 이곳으로 옮겼습니다. 싱글 침대 하나와 낡은 옷장 책장 하나면 꽉 차는 좁은 방. 곰팡이 냄새가 배어있고 창문은 뒷골목을 향해 있어 밤이면 길고양이 우는 소리가 들리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문 손잡이에 작은 잠금 장치를 돌렸습니다. 딸깍.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마치 온 세상을 차단하는 소리 같았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서 침대에 걸터 앉았습니다. 거실에서는 시끄러운 예능 프로그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통조림 같은 웃음소리가 간헐적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지은이와 민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별일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게 어머니의 의견은 필요 없다는 그 말은 가시가 되어 심장에 박혔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아팠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얼룩진 천장 무늬를 한참 동안 바라보며 며느리의 그 표정과 아들의 비겁한 침묵을 되새겼습니다. 내 아들 민호. 어릴 적 열이 나면 엄마 품을 파고들던 그 아이 첫 월급을 탔다고 따뜻한 팥죽 한 그릇 사와서 엄마 고생하셨어요 라며 웃던 그 아들이 언제 이렇게 변해버린 걸까요? 시간은 흘러 벽시계 소리가 똑딱 똑딱 심장을 두드렸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깊어 밖이 조용해질수록 정신은 더 맑아졌습니다. 저는 몸을 일으켜 침대맡에 작은 스탠드를 켰습니다. 침대 밑에서 낡은 쿠키 깡통 하나를 힘겹게 꺼냈습니다. 남편 성훈 씨가 남긴 것입니다. 칠이 벗겨진 곰돌이 그림이 그려진 깡통을 열자 과자 대신 낡은 편지들과 빛바랜 사진 그리고 통장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남양주 집을 사고 나니 통장 장호는 거의 바닥이 난 상태였습니다. 가장 위에 놓인 편지 한 통을 집어들었습니다. 봉투 모서리가 달아 있었지만 남편의 글씨체는 여전히 따뜻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떠났을 때 민호는 겨우 대학생이었습니다. 집안의 기둥이 사라지자 저는 낮에는 시장에서 밤에는 바느질 부업을 하며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힘들 때마다 이 편지를 꺼내보곤 했습니다. 남편이 병원에 입원해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몰래 써둔 편지였습니다. 얇고 바스라질 것 같은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회신무의 후이신 우아이, 마음에 거리낌이 없다. 이 네 글자를 볼 때마다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이 편지를 쓸 때 당신이 참 많이 보고 싶소. 내 병수 바라랴. 민호 학비 걱정하랴. 얼마나 힘들지 다 알아요. 당신은 늘 우리에게 제일 좋은 걸 주면서 정작 본인은 먹을 것 입을 것 아끼며 살았지. 영자씨 정말 고생 많았소. 손가락으로 글씨를 훑자 남편의 온기가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편지에는 저에게 건강 잘 챙기라는 당부 민회에 엄마 속 썩이지 말라는 당부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나애가 떠나고 나면 보험금이 좀 나올 거요. 큰 돈은 아니지만 당신이 쓰기엔 충분할 거요. 영자씨, 그건 내가 당신에게 남기는 거요. 민호 몫이 아니라 오직 당신 몫이요. 그 돈으로 당신이 하고 싶은 걸 하구려. 가능하다면 당신만의 작은 집을 하나 사요. 클 필요 없소. 그저 당신이 편안하게 햇볕 쬐고 책 볼 수 있는 곳이면 돼요.
남편의 글씨가 조금 떨려 보였습니다. 약속해 주시오, 영자 씨. 남은 인생은 당신 자신을 위해 살아요. 더 이상 남을 위해 희생하지 말고 억울하게 살지도 마시오. 당신은 이 가정을 위해 충분히 헌신했소. 이제 그만 짐을 내려놓고 당신의 인생을 사시오. 하늘에서 웃으며 지켜보겠소. 편지지 한 구석에 눈물 자국으로 얼룩진 흔적이 보였습니다. 저는 편지를 조심스레 접어 봉투에 넣었습니다.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여보, 나 해냈어요. 햇볕이 잘 드는 집을 샀어요. 그런데 저 아이들이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방문 밖에서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 엄마 주무세요. 민호 목소리였습니다.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지은이가? 아기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처가 쪽에 일이 너무 갑자기 터져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변명 가득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한마디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기가 없다니. 아기가 없다는 말 한마디로 내 40년 고생을 당연한 것으로 치부할 수 있단 말이냐. 아기가 없으면 내 인생을 멋대로 결정하고 존중조차 안 해도 된단 말이냐. 가슴이 얼음물에 잠긴 듯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아주 차분하게 제 자신조차 낯설 만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밤이 늦었다. 내일 이사하려면 일찍 일어나야지. 가서 자거라. 저는 우리가 이사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문 밖에 민호는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거대한 벽처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한참 뒤에야 슬리퍼를 끌며 멀어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시 방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깡통을 침대 밑으로 밀어넣고 벽에 비친 그림자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아요. 나 평생 남을 위해 충분히 살았어요. 이제 나를 위해 살 때가 되었나 봐요. 머릿속이 이렇게 맑아진 적이 없었습니다. 마음속에 작은 씨앗 하나가 싹을 틔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날이 밝았을 때 피곤함보다는 기묘한 평온함이 느껴졌습니다.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스름한 새벽 가족들이 깰까봐 조용히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실에는 어젯밤 축하 파티의 흔적이 어지럽게 남아 있었습니다. 치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천 가방을 집어들고 신분증, 의료보험증 장호가 거의 없는 통장, 그리고 붉은 매듭이 달린 새집 열쇠를 챙겼습니다. 열쇠를 꽉 쥐자 차갑고 날카로운 모서리가 손바닥을 찔렀지만 그 통증이 오히려 마음을 단단하게 해주었습니다. 조용히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폐부 깊숙이 들어오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대신 택시를 잡았습니다. 남양주 새집이 아니라 근처 재래시장으로 향했습니다. 20년 넘게 알고 지낸 열쇠 가게 김 사장님을 찾았습니다. 시장 구석에 작은 좌판을 놓고 열쇠를 깎아주는 분이셨죠. 어이구, 이 여사님? 웬일로 이렇게 일찍 나오셨어요? 오늘 이사하신다면서요? 도구를 닦던 김 사장님이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김 사장님, 부탁 하나만 할게요. 가방에서 새집 열쇠를 꺼내 검은 융단이 깔린 작업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남양주 그 집 현관문 도어록 싹 다 바꿔주세요. 김 사장님이 멈칫하며 열쇠를 집어들었습니다. 아니, 이거 지난주에 제가 달아드린 최고급 이탈리아제잖아요. 비싼 건데
알아요. 하지만 지금 당장 바꾸고 싶어요. 오늘 아침 최대한 빨리요. 제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김 사장님은 의아한 눈빛이었지만 저를 오랫동안 봐온 터라 억지를 부릴 사람이 아니란 걸 알기에 묵묵히 물었습니다. 어떤 걸로 바꿔드릴까요? 이 열쇠 하나로만 열 수 있는 걸로요. 복사도 안 되는 걸로 해주세요. 김 사장님은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침 독일제 특수 잠금 장치가 하나 있어요. 열쇠 복사가 아예 불가능한 놈입니다. 지금 당장 가서 해드릴게요. 김 사장님이 오토바이에 장비를 챙겨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시장 옆 작은 분식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콩국 한 그릇과 꽈배기를 시켰습니다. 뜨끈한 콩국 그릇을 손에 쥐니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낡은 폴더폰을 꺼냈습니다. 버튼이 다 닳아버린 전화기에서 이사짐센터 정 팀장 번호를 찾았습니다. 여보세요, 이 여사님, 안녕하세요? 1시간 뒤면 도착합니다. 활기찬 정 팀장의 목소리. 저는 콩국을 한 모금 마시고 저조차 놀랄 만큼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정 팀장님, 죄송해요. 오늘 이사 취소해야겠어요.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네, 취소요? 이 여사님 안 가신다는 말씀이세요. 네, 안 갑니다. 하지만 당일 취소는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30%를 내셔야 하는데요.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비용은 보내드릴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전화를 끊었지만 돈이 아깝다는 생각도 후회도 들지 않았습니다. 남은 콩국을 비우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시장통은 활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들 가족을 위해 생계를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저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저는 더 이상 누구를 위해서도 바쁘게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직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복수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기묘한 평온함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낡은 빌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작은 여행 가방의 옷까지 몇 벌만 챙겨 수십 년 추억이 담긴 그 집을 떠났습니다. 남양주로 가는 관격버스를 탔지만 새집 정거장이 아니라 그 전 정거장에서 내렸습니다. 그곳엔 짙은 코팅 유리가 끼워진 오래된 찻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밖이 훤히 보이지만 밖에서는 안이 보이지 않는 곳이었죠. 구석자리에 앉아 따뜻한 대추차를 시켰습니다. 잠시 후 제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며느리 지은이였습니다. 인사도 호칭도 없이 딱 한 줄. 내일 아침 10시에 도착해요. 마치 명령 같았습니다. 저는 찻집 벽시계를 보았습니다. 9시 50분. 심장이 조금 빨리 뛰었습니다. 여기 왜 왔을까요? 어쩌면 제 결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 끝을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10시 정각. 은색 승용차 한 대가 아파트 입구에 섰습니다. 아들의 차였습니다. 뒤이어 택시 한 대가 따라왔습니다. 지은이가 먼저 내렸습니다. 흰색 원피스를 입고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아파트를 올려다보더군요. 마치 자기 영토를 시찰하는 여왕처럼요. 아들 민호는 운전석에서 내려 피곤하고 불편한 기색으로 짐을 내렸습니다. 택시에서는 사돈어른 내외가 내렸습니다. 안사돈 손에는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고 두 분 얼굴에는 쑥스러움과 기대감이 섞인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린 건 지은이의 여동생 수진이었습니다.
청바지에 티셔츠 차림으로 큰 캐리어를 끌고 내린 처제는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아파트를 한번 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는 팔짱을 낀 채 벽에 기대섰습니다. 마치 이 일에 끼고 싶지 않다는 듯한 태도였죠. 지은이가 가방에서 열쇠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제가 예전에 준 예비 열쇠였죠. 가족들을 이끌고 위풍당당하게 현관 앞으로 갔습니다. 열쇠를 구멍에 넣고 돌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당황해서 다시 시도했지만 김 사장님이 바꿔놓은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이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짜증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열쇠를 억지로 돌려보며 문을 쾅쾅거렸지만 육중한 철문은 침묵할 뿐이었습니다. 그때 제 가방 속 전화기가 진동했습니다. 액정에 최지은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웅궁거리며 울어대는데 마치 덫에 걸린 성난 벌 같았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길 건너 유리창 너머로 그들을 지켜만 보았습니다. 지은이의 표정이 의아함에서 초조함으로 그리고 분노로 바뀌는 과정을요. 민호는 벽에 기대 얼굴을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부끄러움과 난처함이 느껴졌습니다. 사돈 내외는 영문도 모른 채 진보따리 옆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계셨습니다. 전화기가 15번쯤 울리다 멈췄습니다. 지은이가 민호에게 소리를 지르는 듯했고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돈들에게 삿대질하며 설명하는 지은이의 모습. 사돈 내외는 문전박대당한 사람들처럼 처량해 보였습니다. 저는 통쾌함보다는 깊은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찻값으로 지폐를 테이블에 올려두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가웠습니다. 길모퉁이에서 그 소동이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결국 민호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바닥에 내려놓은 짐 상자들을 다시 트렁크에 싣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자신이 저지른 무거운 잘못을 다시 짊어지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사돈 어르신도 거들었고 택시 기사의 재촉에 떠밀려 그들은 쫓겨나듯 채 다시 올라탔습니다. 차들이 떠나고 아파트 입구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굳게 닫힌 짙은 갈색 현관문만이 묵묵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끝났다. 그때 주머니 속 전화기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벨소리였습니다. 또 며느리였습니다. 이번엔 받아야 했습니다. 피한다고 될 일이 아니니까요. 심호흡을 하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제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고막을 찔렀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무슨 짓이에요? 왜 문이 안 열리냐고요? 존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따지는 말투였습니다. 저는 공원 벤치로 걸어가 앉으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거긴 내 집이다. 제 집이기도 하잖아요. 왜 열쇠를 바꿨어요? 우리를 뭘로 보는 거예요? 사람 놀리니까 재밌어요. 거의 악을 쓰듯 소리쳤습니다. 나무십 사이로 햇살이 떨어졌습니다. 난 누구를 놀린 적 없다. 그저 내 것을 되찾으려 했을 뿐이야. 무슨 소리예요? 집이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왜 이러시는데요, 존중. 제가 조용히 두 글자를 내뱉자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할 줄은 몰랐겠죠. 잠시 후 며느리가 약간 누그러진 하지만 여전히 가르치려는 듯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어머니. 그만하시고 지금 어디세요? 빨리 와서 문 좀 열어주세요. 저희 부모님 기다리시잖아요.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지은아 아직 못 알아들었나 보구나. 다시 말하마. 거긴 내 집이다. 너희가 진정한 존중이 뭔지 알게 될 때 그때 다시 가족에 대해 이야기하자꾸나. 저는 대답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전원도 꺼버렸습니다. 벤치에 기대의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소리 아이들 웃음소리만 들려왔습니다. 한참을 앉아 있었을까요? 옆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여사님, 여기서 혼자 일광욕 중이십니까? 기분 좋아 보이시네요. 눈을 뜨니 운동복 차림에 목에 수건을 두른 남자가 보였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 건너편 동에 사는 강 선생님이었습니다. 정년 퇴임한 초등학교 선생님이라고 들었죠. 아, 강 선생님. 안녕하세요? 옆에 앉아도 되죠? 얼굴이 아주 훤하십니다. 좋은 일 있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오랫동안 묵은 체증이 내려간 기분이라서요. 허허, 그거 좋네요. 나이 들면 걱정 없는 게 최고죠. 제 친구 초혜 씨는 요즘 사업이 망해서 갈 데가 없어 죽을 맛이라던데. 참 인생 모르는 겁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최혜 씨, 사업 실패. 설마. 저는 묻지 않고 강 선생님의 표정을 살폈지만 그는 그저 순수한 안타까움으로 이야기하는 듯 했습니다. 인생사 사翁지말하잖아요. 저는 얼버무렸습니다. 강 선생님은 땀을 닦으며 일어나셨습니다. 그럼요. 저는 씻으러 가봅니다. 나중에 차나 한잔하시죠. 강 선생님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아주 나쁘지만은 않구나. 햇살도 따뜻하고 내 마음도 평온하니까. 그 평온함은 내 손으로 지켜낸 것이니까. 그날 이후 저는 새집 근처의 저렴한 모텔에 묵었습니다. 방은 작았지만 창이 커서 햇볕이 잘 들었습니다. 가족들과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두꺼운 유리를 사이에 둔 것처럼 서로 보이지만 닿을 수 없는 시간들이 흘렀습니다. 3일째 되던 날 오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이영자 사돈어른 되십니까? 조심스럽고 떨리는 중년 여성의 목소리. 사돈 김 여사님이었습니다. 또 따지려는 건가 싶어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네, 접니다. 사돈어른, 저 지은이 엄마예요. 정말 염치 없지만 저희 부부가 사돈어른을 좀 뵙고 싶어서요. 직접 만나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목소리에는 원망 대신 깊은 죄책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망설이다 승낙했습니다. 근처의 조용한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사돈 내외는 그 며칠 새 훨씬 늙어 보였습니다. 바깥사돈 등은 더 굽었고 안사돈 눈가엔 주름이 늘어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두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아이고, 이러지 마세요. 제가 말려도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리에 앉자 안사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눈에 물기가 가득했습니다. 사돈어른, 그날 일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지은이 대신이 아니라 저희 부부가 사죄드리고 싶어서요. 자식 교육 잘못 시킨 죄입니다. 바깥사돈이 갈라진 목소리로 거들었습니다. 저희는 정말 몰랐습니다. 지은이가 저희한테 한 말이랑 상황이 너무 달라서 뭐라고 했는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사돈어른께서 혼자 사시기 적적하다고 저희더러 와서 같이 살자고 하셨답니다. 식구들 북적이는 게 좋다고. 그날 음식도 사돈어른이 저희 환영한다고 차려주신 거라고 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성대한 만찬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자기 친정 식구들을 위한 환영회였다니. 나를 속이고 이용하려던 그 뻔뻔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저희도 그날 아파트 입구에서 지은이가 전화로 소리 지르는 걸 듣고서야 알았습니다. 세상에 저희가 무슨 낯짝으로 원하지도 않는 집에 들어가겠습니까? 바깥 사돈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문득 강 선생님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친구 초회 씨가 사업이 망해 오갈 데가 없다는 말. 저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두 분 사정 대충 들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지셨다고요. 두 분이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사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남의 평온을 깨뜨릴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제 말뜻을 알아들은 두 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맞습니다. 염치 없지만 친구 집에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곧 방도 구할 거고요. 그저 죄송하다는 말씀만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 또래의 이분들이 말년의 사업 실패와 딸의 거짓말로 겪는 수모를 보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위해 살라고 했지만 그렇다고 냉혈하니 되라는 뜻은 아니었을 겁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하죠. 두 분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남양주 집 당분간 두 분께 빌려드리겠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단 딱 3개월입니다. 그 뒤엔 무조건 비워주셔야 합니다. 공과금은 직접 내시고요. 그리고 저는 단호하게 덧붙였습니다. 두 분만입니다. 민호와 지은이는 안 됩니다. 그 애들은 성인이니 알아서 살라고 하세요. 한참 정적이 흐른 뒤 바깥 사돈이 다시 일어나 깊숙이 절을 했습니다. 이번엔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건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경과 약속의 표시였으니까요. 저는 열쇠를 사돈에게 건네주고 여전히 모텔 생활을 했습니다. 책도 읽고 산책도 하며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뒤 안사돈에게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사돈 어른 죄송해요. 민호랑 지은이가 지금 아파트 앞에 와서 사돈 어른 나오시라고 난리예요. 변호사라는 사람까지 데리고 왔어요. 변호사. 그 세 글자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이건 이제 가족 문제가 아니라 재산 싸움이구나. 알겠습니다. 지금 갑니다. 아파트 거실에 들어서니 가관이었습니다. 텅 빈 거실 한가운데 민호와 며느리 양복 입은 젊은 남자가 서 있었고 사돈 내외는 죄인처럼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예전의 가식적인 미소 대신 차가운 계산속이 드러난 얼굴로 저를 맞았습니다. 오셨어요. 양복 입은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변호사입니다. 이 아파트 소유권 문제로 정리할 게 있어서 왔습니다. 저는 명함을 보지도 않고 창틀에 올려두었습니다. 내 명의 집이고 등기 필증도 내가 갖고 있는데 뭘 정리합니까? 물론 명의는 어머님 것이지만 구매 자금의 상당 부분이 선친의 유산에서 나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유일한 직계비속인 박민호 씨에게도 상속 지분이 있습니다. 상속 지분, 허수음이 나왔습니다. 남편 죽고 빚 갚고 대학 공부시키는 동안엔 묻지도 않던 유산을 이제 와서 들먹이다니요. 며느리가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싸우자는 게 아니에요. 민호도 권리가 있잖아요. 집 명의를 셋이 공동으로 해요. 그럼 공평하잖아요. 공평 저는 구석의 사돈을 보며 물었습니다. 사돈, 이게 공평해 보입니까?
바깥 사돈이 얼굴이 붉어져 소리쳤습니다. 지은아 그만해라 우리가. 무슨 낯으로 아빠는 가만히 계세요. 이건 우리 권리 찾는 거예요. 지은이가 쏘아붙였습니다. 저는 천 가방에서 낡은 쿠키 깡통을 꺼냈습니다. 바닥에 내려놓고 남편의 마지막 편지를 꺼냈습니다. 민호야 이리 와라. 쭈뼛거리는 아들에게 편지를 쥐어주었습니다. 내 아버지 유언장이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들리게 큰 소리로 읽어라. 민호는 편지를 받아들고 떨기 시작했습니다. 입을 뗐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못 읽겠니 그럼 내가 읽어주마. 저는 편지를 낚아채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건 내가 당신에게 남기는 거요. 민호 몫이 아니라 오직 당신 몫이요. 당신만의 작은 집을 하나 사요. 그리고 아들도 몰랐던 마지막 구절을 읽었습니다. 회심한 애의 마지막 부탁이요. 민호는 우리 아들이라 효도할 의무는 있지만 당신 재산을 요구할 권리는 없소. 이 집은 당신의 피난처지 자식의 안락한 둥지가 아니오. 약속해 주시오. 이 집은 당신을 진정으로 아끼고 존중하는 사람에게만 열어두겠다고. 낭독이 끝나자 거실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얘졌고 변호사도 슬금슬금 뒤로 물러났습니다. 털썩. 민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편지 앞에서 제 앞에서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40 다 된 남자가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엄마,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들의 눈물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동시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홀가분했습니다. 자식은 넘어져 봐야 아픈 줄 알고 길을 잃어봐야 돌아올 줄 아는 법인가 봅니다. 그날 민호와 며느리는 돌아갔습니다. 민호는 바닥에 무릎 꿇고 사돈 내외에게 사죄했고 창백해진 아내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은 초라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새 집에 들어갔고 약속대로 사돈 내외와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같기도 하고 친구 같기도 한 기묘한 동거였죠. 두 분은 낮에는 일자리를 알아보러 나가셨고 저녁엔 안사돈이 찌개를 끓였습니다. 우리는 날씨나 물가 이야기만 했지 민혼의 이야기는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우리 사이의 불문율이었습니다. 저는 베란다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제스민과 산세베리아를 심고 등나무 의자에 앉아 산을 바라보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앞 동강 선생님이 운동 다녀오다 저를 보면 손을 흔들어 주셨습니다. 이 여사님, 오늘 날씨 좋죠. 어느 날 강 선생님이 검은 봉지를 들고 찾아오셨습니다. 이 여사님, 텃밭에서 딴 호박인데 된장찌개에 넣어 드세요. 어머, 들어와서 차 한잔 하세요. 강 선생님이 들어오자 사돈 내외가 긴장했지만 강 선생님 특유의 친화력으로 금세 분위기가 풀렸습니다. 알고 보니 강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망한 친구가 바로 우리 바깥 사돈이었습니다. 강 선생님이 주선해서 옛 공장장 자리를 소개해 주셨고 사돈은 다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세상엔 참 좋은 인연이 있더군요. 며칠 뒤 편의점에 갔다가 익숙한 얼굴을 봤습니다. 지은이 동생 수진이었습니다. 편의점 조끼를 입고 계산대에 서 있던 수진이가 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돈, 어르신 저는 미소 지으며 물건값을 건넸습니다. 일은 할 만해요. 네. 그냥저냥요. 혼자 나와 사는 거 힘들죠. 밥 잘 챙겨 먹어요. 수진이가 울컥한 표정으로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언니랑 형부, 제가 말렸는데 저는 그렇게 살기 싫어서 나왔어요. 남한테 피해 주기 싫어서요. 저는 수진이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수진 양은 잘못 없어요. 기특하네요. 힘내요. 수진이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억울해서가 아니라 이해받았다는 안도감의 눈물이었습니다. 약속한 3개월이 지나고 사돈 내외는 근처 작은 빌라로 이사하셨습니다. 떠나는 날 안사돈이 제 손을 잡고 고마워하셨죠. 이제 집은 다시 온전히 저만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저는 빈 방 하나를 서재로 꾸미고 거실 벽을 따뜻한 노란색으로 칠했습니다. 그리고 요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가족을 먹이기 위한 노동이 아니라 나를 위한 즐거움으로요. 어느 날 우체통에 편지 한 통이 꽂혀 있었습니다. 부산 소인이 찍힌 아들 민호의 편지였습니다. 엄마 잘 지내시죠? 저희는 부산에 내려왔습니다. 저는 물류센터에서 일하고 지은이는 작은 회사 격리로 취직했어요.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편해요. 좁은 단칸방에서 지은이가 쭈그리고 앉아 걸레질하는 걸 보면서 예전에 엄마가 묵묵히 하시던 일들이 떠올라 가슴이 아팠습니다. 용서해달라고 안 할게요. 그날 엄마가 우릴 내쫓은 게 맞았어요. 우산이 없어져 봐야 비를 막아주던 사람이 얼마나 고마운지 알게 되네요. 열심히 살아서 부끄럽지 않은 아들이 되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편지를 몇 번이고 읽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 구석에 돌덩이가 내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답장 대신 아파트 게시판에 전단지 하나를 붙였습니다. 이영자의 집밥 교실, 수강료 무료. 요리하고 싶은 분 누구나 환영. 처음엔 아무도 안 올 줄 알았는데 첫 수업에 강 선생님 수진이 그리고 동네 새댁들까지 5명이나 모였습니다. 우리 집 주방은 웃음소리와 맛있는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강 선생님이 간장을 쏟아 우왕좌왕하고 수진이가 예쁜 만두를 빚어 자랑하는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집의 온기는 보일러가 아니라 사람의 온기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이제 제 집은 저를 가두는 성이 아니라 정을 나누는 진짜 집이 되었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베란다 의자에 앉아 노을을 보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강 선생님이 갓 구운 에그타르트 한 상자를 들고 서 계셨습니다. 이 여사님 빵집 지나다가 냄새가 좋아서 샀어요. 혼자 드시기 심심하실까 봐. 우리는 베란다에 마주 앉아 말없이 타르트를 먹으며 붉게 물드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달콤한 타르트와 향긋한 차, 그리고 부드러운 바람. 강 선생님이 화초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 여사님 댁은 참 편안하네요. 좋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참 좋네요. 이영자 씨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환영 만찬인 줄 알았던 저녁 식사에서 차가운 진실을 마주하고 결국 현관문 열쇠를 바꾸며 자신의 존엄을 지켜낸 그녀의 선택.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누군가는 매정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무례한 침입 앞에서 그것은 최선의 방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결국 사돈을 품고 아들을 독립시킨 그녀의 지혜가 진정한 어른의 모습 아닐까요?